새벽 안개가 마당 풀잎을 누르며 내려앉습니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이춘자는 전날 끓여둔 보리차를 데워 약을 삼킵니다. 손가락이 떨려 알약이 바닥을 굴러가지만 그는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낡은 전화기는 부엌 창가에 놓여 있고 전선이 갈색 테이프로 군데군데 감겨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봅니다. 오전 7시 반입니다. 오늘은 오겠지요. 그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집안 공기에 섞여 이내 사라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 빠진 이온 음료와 지난달 날짜가 찍힌 두부가 보입니다. 그는 두부를 빼내다 다시 넣습니다. 아들이 간병인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가 덧붙입니다. 배달 온 신문은 현관 앞에 차곡히 쌓여 있고 상단의 날짜가 몇 장씩 건너뛰어 보입니다. 마당으로 나온 그는 우편함을 열어봅니다. 홍보 전단 몇 장이 부러진 스프링에 걸려 찢긴 채 흔들립니다. 허리가 시큰거려 한 손으로 허리를 짚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에 남습니다. 그는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훔치다가 숨이 가빠 의자에 앉습니다. 벽의 달력에는 아들이 전화를 주겠다고 표시한 빨간 동그라미가 남아 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때 마을 이장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오늘 방문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는 대답을 미루고 창밖을 봅니다. 한낮 햇빛이 마른 흙 위로 기울고 바람에 빈 빨래집게만 덜컥거립니다. 이장은 냉장고 사정을 보고 선뜻 눈썹을 찌푸립니다. 그는 물컵을 권하고 이장은 다음 방문 시간을 적습니다. 아들이 곧 연락할겨. 이장이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지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릅니다. 오후 2시 사회복지사 박소연이 현관 앞에서 신발을 털고 들어옵니다. 소연은 손소독제를 누르고 부엌과 방을 한 바퀴 살핍니다. 그의 약봉지에 복용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소연은 병원 예약표가 비어있는 칸을 보고 한숨을 삼킵니다.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룹시다. 그가 말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동의서와 안내문을 펼칩니다. 그는 안내문을 한 줄씩 읽다가 글자가 겹쳐 보이는지 눈을 자주 깜빡입니다. 부엌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냅니다. 소연은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노란 스티커를 붙입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지 바닥에 얇은 물길이 그어져 있습니다. 소연은 수리 연락처를 메모지에 남깁니다. 그는 장롱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다 말고 다시 넣습니다. 아들이 처리할 거예요. 그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전화에 보호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통화 연결음은 짧게 울리다 뚝 끊깁니다. 그는 듣지 못한 척 창문을 닫습니다. 늦은 오후 소연은 다음 방문을 약속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는 대문까지 배웅하며 손을 흔듭니다. 발 뒤꿈치가 시려워 걸음이 더디지만 표정은 되도록 담담합니다. 골목 끝에 소연이 사라지자 그는 전화를 들고 수화기를 귀에 댑니다. 무음으로 설정된 화면에 아무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약 봉지를 맞춥니다. 해가 기울어 부엌 바닥으로 긴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전기장판 스위치를 켜고 이불 위에 앉습니다. 오늘은 꼭 오겠죠. 그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방 안은 따뜻하지만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튿날 아침 복지센터 회의실은 회색 서류철로 가득했습니다. 박소연은 전날 방문 기록을 보고서에 정리해 발표합니다. 거주 환경이 심각합니다. 청결 상태도 식사 상태도 모두 기준 미달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답을 미룹니다. 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가족이 있어요? 그럼 우선 연락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연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길 옆 들판에는 겨울 밀싹이 자라 있고 하늘은 희뿌연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녀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이춘자 주소를 다시 입력합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 노인 복지 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착한 마을 골목은 어제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자 안쪽이 어둡게 잠겨 있습니다. 탁자 위에 쓰러진 컵과 식탁 위 엎어진 약병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소연은 급히 문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김 씨를 부르러 골목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김 씨는 마당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또 안 나오시나 보네. 요즘 통불도 안 켜져.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소연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은 절차상 강제 진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소연은 휴대전화로 복지센터에 다시 연락을 취합니다. 응급 상황 같아요. 안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센터 측은 판단을 보류하며 상급 결제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쉽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몸에 스며듭니다. 그때 골목을 지나던 우편 배달원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여기 며칠째 문 안 열리던데요. 소연은 직감적으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은 망설이다가 문을 어깨로 밀어 엽니다. 안에서는 바닥에 쓰러진 이춘자가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소연은 곧장 달려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입술은 발해 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로 구급차를 호출합니다. 몇 분 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울리며 들어옵니다. 이웃들이 문 밖에 모여들고 김 씨는 눈을 가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펴고 춘자를 조심스레 옮깁니다. 소연은 옆에서 환자 정보를 묻는 대원에게 신분증을 건넵니다. 아들이 보호자예요. 서울에 있어요.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소연은 멍하니 비어있는 대문을 바라봅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부엌에 찬내가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병원 주소를 검색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고 골목 끝에는 겨울 해가 낮게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후회와 긴장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그 말은 입안에서 맴돌다 이내 바람에 흩어집니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습니다. 이춘자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박소연은 담당 의사에게 상태를 묻습니다. 기초질환 악화와 영양실조입니다.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면 치료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아들의 번호를 다시 눌러보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이 반복됩니다. 복지센터 기록을 확인해 보지만 주소지에는 전출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소연은 담당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만 센터의 예산으로 간병인을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병원비가 밀리자 병원 측은 퇴원을 권고합니다. 소연은 이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승인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지역신문에 독거노인 간병지원 요청 기사를 보냅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기사를 받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민수라 소개하며 간병 경험은 적지만 성심껏 하겠다고 말합니다. 소연은 신중히 질문을 이어가지만 그가 명확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당분간이라도 부탁드려야겠네요. 이틀 뒤 민수는 회색 점퍼 차림으로 병원에 나타납니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합니다. 춘자는 낯선 얼굴을 보며 약하게 웃습니다. 아들이 보냈어요? 그가 묻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드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안도감이 번집니다. 소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에 잠깁니다. 서류 절차를 마친 뒤 민수는 휠체어를 밀며 춘자를 병원 밖으로 안내합니다. 구급차 대신 센터에서 빌린 승합차가 대기 중입니다. 차 안에서 춘자는 몇 번이나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네, 편히 쉬실 거예요. 도로 위로 석양이 기울고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춘자는 눈을 감고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힐끗 바라봅니다. 주름진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지자 그의 손끝이 잠시 흔들립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골목길이 좁아지고 차가 덜컥거립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꺼냅니다. 춘자의 집 대문은 녹슨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켭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 안의 먼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 장롱위 사진 액자에 시선이 머뭅니다. 젊은 시절의 춘자와 한 소년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 시선을 거둡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자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누릅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빛에 묘한 흔들림이 스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장판 위 낡은 발자국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정민수는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죽을 끓입니다. 솥에서 하얀 김이 오를 때마다 그는 창밖을 힐끔거립니다. 이춘자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밤 냄새는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부엌 구석 장롱 서랍에 잠깐 머뭅니다. 그곳엔 어제 봤던 통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계산하며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찔거립니다. 점심 무렵 복지센터의 박소연이 다시 방문합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민수 씨 계시죠? 라고 부르며 신발을 벗습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인사하며 지금은 괜찮으세요.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살핍니다.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고 냄비 안에는 갓 지은 죽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 이제 좀 괜찮으시죠?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네요. 라고 답합니다. 그 말에 소연은 잠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민수는 짧은 침묵 끝에 네, 제가 맡은 이상 끝까지 잘 돌볼 겁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돌아간 뒤 민수는 방안을 천천히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과 영수증 사이에서 통장을 꺼내듭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그는 코끝으로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지. 그는 통장을 제자리에 두려다 말고 호주머니에 슬쩍 넣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뭘 찾으세요? 춘자의 목소리에 그는 순간 멈칫합니다. 민수는 서둘러 몸을 돌려 웃음을 지으며 손수건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남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는 마을 슈퍼로 향합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ATM을 조심스레 만집니다. 화면에는 거래 완료라는 문구가 뜨고 1,000원짜리 몇 장이 손에 쥐어집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첫 시도였습니다. 괜찮아. 잠시 빌리는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문을 열자 춘자가 전등 아래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따뜻해졌네요.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의 손끝에 매달린 털실을 바라봅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양심의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그는 불을 끄기 전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들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통장은 다시 그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천천히 방안을 채웁니다. 그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욕망이 엉켜 조용히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채웁니다. 정민수는 전등을 끈 채 식탁에 앉아 통장을 꺼내놓습니다. 노트에 잔액을 적으며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그때 안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춘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불을 움켜쥡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는 급히 손전등을 켜고 약통을 찾습니다. 손이 떨려 약을 쏟지만 다행히 약 봉지를 찾아 물에 타서 그녀의 입가로 가져갑니다. 춘자는 힘겹게 삼킨 뒤 눈을 감습니다. 민수는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숨이 안정되자 안도하며 긴 숨을 내쉽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구급차를 부릅니다. 독거 노인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 김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숨을 못 쉬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곧 도착한 박소연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침묵합니다. 의사가 나오며 응급조치로 호흡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춘자가 있는 병실로 향합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채로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눈가에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소연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민수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지만 손이 멈춥니다.
경찰의 눈빛이 매섭게 그를 비춥니다. 정민수 씨, 서울에서 사기 혐의로 복역하신 적 있죠? 그는 입술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을 통보합니다. 그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춘자의 병실 안에서는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냅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눈부신 병원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민수의 그림자가 멀어져 갑니다. 그의 신발 자국이 병원 복도에 길게 남습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조용히 밤으로 스며듭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간병인 사기 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정민수 사건의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비인가 간병인 고용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형식적이었어요. 팀장은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 한켠의 모니터에는 노인 돌봄 시스템의 현황표가 떠 있습니다. 간병인 배정 대기자 수 128명. 그 숫자를 본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소연은 메모장을 덮고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엽니다. 이번 일은 시스템의 허점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무심함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녀는 서류를 들고 복지센터 뒤편 마당으로 나옵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사람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정민수는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나를 처음으로 믿어줬습니다. 그의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문장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간병인 자격증 교재를 받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독서등 아래에서 교재를 넘기며 필기를 합니다. 교도관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한마디 던집니다. 이번엔 진짜로 해보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춘자가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지만 얼굴빛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창가에는 박소연이 가져온 작은 초록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병원을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시면 요양원으로 옮기실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나 같은 늙은이 챙겨주는 사람도 있네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며칠 뒤 행정팀에서 요양원 입소 절차가 확정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소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병원 마당에 햇빛이 부서지고 휠체어를 밀며 걷는 간병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음엔 더 제대로 지켜야지. 그날 오후 춘자는 요양원 이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창문을 통해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손을 흔듭니다. 소연은 그 손짓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몰라요.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뒤돌아 복지센터로 향합니다. 그 발걸음 뒤로 가을바람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떠 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이춘자는
작은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직원이 교도소에서 왔어요라며 건넨 것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뜯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필체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춘자 어르신, 저는 이제 진짜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습니다. 글씨는 다소 삐뚤었지만 문장마다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며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집니다.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때 박소연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편지 받으셨네요. 소연은 다가와 의자에 앉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소연은 편지를 받아 조심스레 읽습니다. 빼돌린 돈은 사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믿어준 게 제 인생 첫 기적이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봅니다. 그가 진심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춘자는 천천히 답합니다.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그래도 믿어보는 게 나쁘진 않죠. 소연의 눈동자에 미묘한 떨림이 스칩니다. 며칠 뒤 소연은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화면에는 정민수, 모범수 가석방 예정이라는 교정청 공문이 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 문서를 엽니다. 제목 정민수 선처 탄원서. 그녀는 한 줄씩 천천히 타이핑합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돌봄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마지막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린트를 마친 뒤 그녀는 종이를 봉투에 넣어 도장을 찍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고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수는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봅니다. 요양보호사 실습 서울 성은요양원. 그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칩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하얀 머리의 노인과 자신을 믿어준 눈빛입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깁니다. 멀리서 교도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차갑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울림이 남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봄바람이 요양원 마당을 스쳐 지나갑니다. 분홍빛 벚꽃잎이 하얀 담장 위로 흩날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입니다. 이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손등에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 박소연이 가져다 둔 것입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밉니다. 이춘자 어르신, 또 편지가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춘자 어르신, 저 이제 진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글 속에 민수는 요양보호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날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줬던 기억으로 버텼어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춘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얼굴에 닿습니다. 박소연이 마당 끝에서 다가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살고 있대요. 소연은 그녀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산책길로 나섭니다. 길 양옆의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있고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다닙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병실 창문을 흔들고 햇빛이 얼굴 위로 부서집니다. 소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합니다. 믿어주면 변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말 기억할게요. 요양원 정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간병인들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중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잠시 눈에 들어옵니다. 짙은 회색 유니폼, 반듯한 어깨선,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춘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멀리서도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그 방향을 함께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춘자는 작게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참 좋은 날이에요.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바람에 흩날린 벚꽃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공기는 포근하고 고요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안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